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색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이에요.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이 아니시라면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을 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약간 음질이 답답하게 들려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거대한 앞니토끼를 가진 올리브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안 보입니다. 잠깐만. 앞니토끼. 앞니토끼. 토끼 앞니 아니고. 아, 토끼 앞니 아니고 앞니토끼인가요? 네. 근데 토끼 앞니로 태어나는 것도 조금 토끼 앞니로 태어난. 어느 쪽이든 그래서 기묘한 거 분명해요. 그래서 저 별명이 토끼였고 제 이 별그램 부계정 중에 캐릭터가 토끼예요. 그런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 이미지가. 네, 네, 맞아요. 좀 비슷해 이미지가. 저도 근데 약간 앞니가 큰 편이거든요. 얼굴에 비해서. 그래요? 저는 저만한 앞니를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잠깐만, 마스크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심의주의 지켜야겠어. 저도 앞니가 좀 큰 편인데 그래서 옛날에 저 교정해주셨던 치과 의사 쌤이 저한테 이게 그 교정을 해주시면서 앞니가 커서 너무 작업하기가 편안하다고 저한테 막 저를 막 칭찬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어디까지 했지? 알겠습니다. 갑자기 자기소개하다가 앞니로 폭주했어. 너무 웃긴다. 네, 저는 다음 생에는 인간 아닌 토끼로 태어나고 싶은 함드릴입니다. 계절 중 여름을 가장 싫어하지만 올해만큼을 여름을 보내고 싶지 않은 라마입니다.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요. 못 입은 옷도 아직 많고 너무 아쉬워요. 저도 너무 여름이 가는 게 아쉽긴 한데요. 낮과밤의 일교차로 재채기가 시작된 벌동입니다. 비염 알러지 있으신 분들 진짜 힘드신 시기죠. 맞아요. 요새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가 약간 여름에서 가을 환절기 넘어갈 때 모기가 원래 엄청 많잖아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꾸 누가 약간 뭔가 휘휘 흔드는 거예요. 자꾸 동거인이 잠에서 깨가지고 자꾸 허공을 향해서 모기를 쫓느라고 그 인간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이런 엘릴. 네. 근황 토크 잘 들었고요. 기억나는 게 토끼 앞니밖에 없어. 토끼 앞니. 네, 이제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부터 에코살롱에서 2주 동안 다루고 있는 컨텐츠는 워터십다운의 11마리 토끼입니다. 평화로운 토끼 마을이 인간에 의해 도시 개발이 되면서 헤이즐이라는 토끼 주인공은 무리를 이끌고 새롭게 정착할 곳을 찾아 대장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전반적인 내용 소개, 등장하는 토끼 탐구, 주요 에피소드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이번 주에는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좀 워터십다운 토끼들의 독특한 점은 인간 시점이 아니라 동물 시점이라는 점이죠. 주토피아의 경우에는 의인화된 동물이죠. 인간을 이제 그냥 동물 캐릭터로 빗댄 건데 여기서 등장한 토끼들은 실제로 자연에서 살아가는 토끼들을 주인공으로 했어요. 작가 자체가 동물을 인간화하지 않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해요. 토끼 사회, 토끼의 먹고 자는 일상생활, 굴파기 습성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덕후처럼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접해봤던 동물 문학이 있으신지? 좀 처음 접했다면 예전에 봤던 인간 시점의 문학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문학은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제가 피터 래빗 같이 동물이 나오는 영화는 그래도 좀 보긴 했어요. 피터 래빗도 같은 토끼가 나오지만 이게 확실히
이 피터 레빗을 보고 이걸 보니까 토끼의 습성이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평을 찾아보니까 이 워터십다운은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너무 동물을 타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토끼 보면은 마냥 귀엽다, 귀여움의 상징 토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왔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결국 우리가 봐오는 토끼는 애완토끼밖에 없잖아요. 철장에 갇혀서 그냥 당근 먹고. 근데 당근을 좋아하는 것도 그냥 인간이 그냥 귀엽게 대상화한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얘들도 이렇게 다른 음식들 막 먹는데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이 영화 안에서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순간도 뭐 영화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매 순간 약간 위험이 찾아오고 고비가 찾아오는 그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토끼 귀여워 약간 이렇게만 취급하는 게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귀여운 인생은 없다. 모두가 이제 최선을 다한 진지한 인생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진짜 동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비단 토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 정말 라마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기 딴엔 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귀엽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좀 그게 유쾌하게만은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치열하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운드워트 장군 최종투스랑 비귀라는 전사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토끼 아빠를 막 이렇게 싸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장면에서 좀 터졌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장면인데 쟤네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토끼의 어떤 그 귀여운 모습이 반영이 돼서 웃음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사실 저도 좀 터졌었거든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처음 싸우는 장면. 처음에 샌들포드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싸우는 장면 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밀고 막 그러면서 오케이 이런 분위기구나 적응해야겠다 내가 했는데 귀여움이란 없다라는 말이 너무 동감이 됐던 게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코알라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코알라를 알아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코알라도 원래 저희가 코알라 캐릭터 보면은 되게 귀엽고 되게 온순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야생 코알라가 굉장히 사납고 발톱도 맹수들 못지않게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대요. 그 비명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그런 거 들으면서 코알라 되게 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우리가 그동안 동물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많은 제품에 귀여운 그 비아이를 우유 제품만 해도 막 송아지가 귀여운 웃는 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런 치킨집 앞에 웃고 맞아. 있는 치킨, 네. 막 그 고깃집 앞에 웃고 있는 돼지와 소 사진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참 병아리 손잡고 있잖아요. 그만해. 안 돼. 저 또 그 삼겹살 집에 보면 유난히 또 이제 행복한 돼지를 많이 그쵸. 그려놓잖아요. 맞아요. 행복하게 나의 삼겹살을 먹어. 이상해. 그걸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이상한 것 같아.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거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부조리함, 아이러니 맞아. 이런 것들. 네. 다른 눈을 뜬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 속에서도 계속 이런 부조리함이 등장하잖아요. 인간이 등장하는 씬에서 되게 많은 부조리함이 등장을 하는데 뭐 총소리, 후르두두, 농장, 덫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물건이 토끼의 시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또 개와 고양이들도 토끼의 시점에서 굉장히 야생동물의 시점에서 이 길들여진 동물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도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토끼의 시선에서 인간의 문명을 좀 바라볼 수 있었던 이런 씬들이 좀 많았는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먹이사슬이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천적이 저를 덮칠까봐 신경을 곤두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여겨져 왔는데 토끼 입장으로 이걸 보니까 고양이도 개도 뭐 여우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다 무서워서 그때 처음으로 먹이사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에 비해서 인류는 먹이사슬에 대한 그런 자각 없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인간 위에 지금 최상위 포식자로 그러네요. 등장을 했죠. 맞아요. 그 에어리언 보면 또 인간의 천적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먼 미래에는 그런 인간의 천적이 되는 뭔가가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토끼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왜 인간들은 저런 걸 들고 다니지 하면서 검은 물건이 나오는 긴 가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긴 가지 맞나? 근데 그게 결국은 총이었죠. 그래서 긴 가지인데 끝에서 검은 물체가 나와서 나를 죽이는. 그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갑자기 가지가 나를 공격하다니. 맞아. 토끼들의 경우에는 좀 되게 용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뭐 여행을 다닌다고 해도 토끼들처럼 목숨을 걸고 여행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끼들은 이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마을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온갖 청적들을 마주한다는 거니까 그 전 초반에 족장하고 그 마을 토끼들이 마을을 안 나가려고 하고 파이버의 예언을 안 믿은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토끼 입장에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건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샌들포드가 파괴되면서 파이버를 포함한 많은 토끼들이 집을 잃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번에 가버나움 할 때 느꼈던 난민이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해온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집을 잃은 토끼들이 계속 떠나고 위험을 느끼고 계속 싸우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게 비단 토끼만의 얘기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네요.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토끼들이 거기서 굉장히 노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인간 사회의 계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인간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심하긴 하지만 그 먹이사슬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배달 음식도 많고 택배 물량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플랫폼 노동자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그 사망 소식을 저희가 뉴스로 듣기도 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택배나 배달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도 존재할 수 있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심지어 뭐 흐르두두 같은 자동차 같은 것들도 야생동물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토끼들이 원래 살고 있던 샌들포드 마을이 고급 주택 부지로 개발되면서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던 게 1972년도인데 이때부터 이미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현재는 전 세계 야생동물의 3분의 2는 지금 사라진 상태라고 해요. 아프리카 코끼리의 경우에는 90%가 이미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야생동물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좀 어떠셨어요? 저는 좀 연관돼가지고 또 슬픈 소식을 갑자기 또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아마 남한의 뭐 절반 크기래나 하여튼 상당한 규모로 캘리포니아가 타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브라질 중서부에서도 대규모 그 산불 때문에 희귀 동물들이 다 불에 타고 멸종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그것도 원인이 그 기후 변화에 따라 건조해졌고 그 환경이 또 가축 사육을 위한 목초지 확보와 꿀채취로
방화 때문에 네, 이루어진 산불이라고 해요. 고의로. 네, 그래서 그 이제 사진들을 이제 기자들이 찍어서 보여줬는데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희귀 동물들 있잖아요. 일반 야생지에서는 볼 수 없는 뭐 제규어 뭐 이런 희귀 동물들 다 이렇게 타 죽어 있는 장면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호주 산불도 되게 맞아. 컸었는데 그때도 코알라. 코알라랑 죽어있는 이제 애기 캥거루들 그 사진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많이 화제가 됐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동물들은 그냥 왜 이렇게 불이 크게 세게 나는지 도망갈 곳도 없이 사람들 사실 차를 타고 이제 대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코알라 같은 경우에는 또 행동이 되게 느리잖아요. 대피할 시간이 충분치 않고 그냥 그렇게 목숨을 잃는다는 게 내 보금자리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컨테이전을 다뤘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전염병의 시작이 결국 인간이었고 맞아요. 인간의 손이 안 닿은 그 지역이 없었고 결국 그걸 피해서 온 박쥐에 뭐 돼지가 이렇게 접촉되고 돼지가 또 사람 접촉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진짜 야생동물이 굉장히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비인간 동물을 위한 공간이 있는 건가? 진짜 야생이 있는 건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동물원이 동물을 방생하고 싶어도 방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식지가 이제 남아있지를 않대요. 맞아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아무리 뭐 사회화 교육을 시켜봤자 얘네들은 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너무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아프죠. 이게 지금 후르두두가 지금은 이렇게 야생동물한테 위협적이지만 솔직히 이런 연결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도 후르두두 이런 차들이 결국 인간한테도 되게 위험적인 것 같아요. 후르두두 이런 교통수단의 발달? 이게 사실 얼마나 굉장히 지금은 편하지만 나중에 기후변화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좀 많이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수단이지 않나요? 네. 후르두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지금 인간들이 목숨을 잃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교통사고나 네.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가 개발되는 방법들을 보면은 인간이 아닌 후르두두 차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교통이 좀 더 편리한 걸 위주로 개발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차가 아닌 이동수단이 아닌 인간 중심의 도시를 개발을 하자. 차도를 줄이고 인도나 혹은 자전거 도를 좀 더 넓히는 도시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해요. 바라건대. 후르두두의 그런 어떤 종말이 오지 않을까. 바랍니다. 야생동물이나 인간이나 결국 모두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그런 석유로 달리는 자동차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구정은 작가의 남겨진, 버려진, 사라진? 이 제목이 이거 맞나요?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 네. 그런 이름의 책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들을 보여줘요. 여러 종류의. 그러고서 마지막에 하지만 역설적인 사실은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는 사실 인간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듣는 순간 딱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는 것과 좀 약한 국가, 굉장히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자기 서식지를 잃고 떠도는 이런 기후난민의 상황이랑 너무 오버랩이 되면서 이 구조 자체에서는 인간 또한 자유로울 수 없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소름 돋는 말이죠. 네,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해드리면 그 유엔에서 지구 생명 다양성 전망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20개 생물 다양성 목표가 있었는데 6개 목표.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달성됐다고 해요. 제발. 그리고 세계 자연기금 WWF가 발표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이 사라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지 변화래요. 그래서 밀림, 홍수림, 초원이 농지로 바뀌면서 갈 곳을 잃은 것, 이게 굉장히 큰 이유고
최근 코로나 사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고려한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결과가 최근에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비포 더 플러드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작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큐를 보면 정말 많은 부시가 인간이 먹을 곡식, 곡류뿐만 아니라 그런 소나 돼지, 가축을 먹여 살리기 위한 곡류를 재배하는 공간을 활용이 되고 있고 정말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결국은 또 과도한 육식 문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동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영화에 대한 다채로운 어떤 해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인물 중에 하나는 헤이즐이에요. 이제 헤이즐의 키워드 중 하나는 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운드워트 장군이 굉장히 독재자고 잔혹한 토끼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끼와 마지막까지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운드워트 장군에게 홀로 찾아가서 이 에프라파와 워터십다운 사이에 중간 마을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요. 이 작가가 헤이즐이라는 토끼를 통해서 뭐를 전달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헤이즐의 태도를 보면서 멋지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나라면 절대 저렇게 못했을 거다. 어떻게 뭐 목숨이 아까워서 저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이 좀 두려웠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더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시베리아에서 진드기 떼가 이렇게 이 한 곳 도시를 덮쳐서 자동차 물론이고 인간들의 몸과 이 머리와 아예 비처럼 내렸대요. 비처럼 내려서 네,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봤는데 점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무섭잖아요. 사실 헤이즐의 목숨이 그게 상관이 없이 저만 해도 지금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 귀가 그래도 나름 지금은 조금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헤이즐의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솔직히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처럼 정말 위급하고 사람들이 그 인식할 때는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가 큰 토끼를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작가가 삼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귀가 크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너무 일차원적인 이유. 그런 였을까요? 것도 좋지 않나? 어떻게 보면 약간 약자임과 동시에 빠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귀가 커서 이제 큰 귀로 많은 걸 들어라? 뭐 이런. 멋있다. 우리 저기 앞니를 크게 할 게 아니라 이제 귀를 좀 더 크게 해서 잘 들어야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대화를 한다는 게 잘 말도 하겠지만 이제 잘 들어주기 위한 어떤 캐릭터를 좀 묘사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맞아. 사실 어떤 자원을 공유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어떤 지구를 위한 모두가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환경 문제가 결국은 개발 대 환경 보존에 약간 이런 프레임을 약간 미디어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환경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개발 반대편에 서 있는 환경을 중요시하게 되면은 개발을 하지 않고 뭐 다들 손가락만 빨고 죽어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식의 프레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흑백 논리 돈을 버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거를 좀 제시를 해주고 중간에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한 문제다라는 거를 헤이즐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다. 그리고 그 아까 토끼를 왜 이 작가가 선정을 했을까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뭐 멋있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런 동물이 아니라 토끼를 선택한 것 자체가 약간 민중을 좀 의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헤이즐은 특히 변두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들도 약간 급이 있거든요. 뭐 아우슬라 같은 귀족의 급도 있고 약간 변두리 출신의 조금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좀 겉도는 토끼들 그런 토끼들이 있는데 이 민중을 뜻하는 토끼 속에서도 특히 변두리 출신의 헤이즐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작가의 심오한 의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그 단단한 세계관을 구축한 작가라면 충분히 뜻을 다 넣어놨을 것 같아요. 벌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헤이즐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모든 다른 토끼들하고 노력을 하고 대화하기를 노력하고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좀 되게 반성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쉽게 좀 피로하고 에너지가 잘 소모되는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가치관이 되게 많이 다르다거나 성향이 다르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대화를 막 치열하게 하는 편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피하는 이제 유형이었는데요. 이제 헤이즐 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좀 용기를 나도 가져보자.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시대에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좀 더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살았던 작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싸우는 거,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걸 진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걸 보면서 이분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책으로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대가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좀 위기의 세대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커다란 시대적인 과제를 지금 갖고 가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 작가의 글에서 저는 많은 그런 걸 느끼기도 했어요. 소름 돋았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장 저는 좀 그렇게 느꼈던 게 이제 막 자라나는 세대와 이제 막 은퇴를 앞둔 세대가 지금 많이 다른 환경이 있잖아요. 이제 막 자라나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사회를 진출해야 해서 아직은 그런 계층 같은 게 그런 위치 같은 게 아직 자리 잡지 못했지만 이미 이제 자리를 잡은 세대들이 더 이제 이쪽 친구들을 도와줘야 하고 그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결석 그 시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좀 이쪽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쪽에서 기성세대가 좀 더 이쪽 자라나는 세대에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헤이즐처럼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큰 귀로. 맞아요. 벌똥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평소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올리브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이 좀 많이 되는데 저는 좀 약간 기성세대에 약간 속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참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올리브님이 그 얘기를 하셔갖고 저한테 되게 와닿았는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말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늘상 그 기득권을 갖고 있고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항상 그러잖아요.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근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욕심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되게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기의식이라든지 각성을 한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세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토끼 사회가 이런 면에서 되게 열린 사회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변두리 출신 헤이즐이 헤이즐라가 된 것도 그렇고 이 헤이즐라는 족장 토끼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 헤이즐라가 된 것도 그렇고 이 헤이즐이 되게 여러 개성을 가진 토끼들 들쥐, 새 이런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되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인간 사회보다 훨씬 오픈된 사회라는 물론 에프라파 같은 곳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사회는 과연 이 워터십다운 같은 사회인가라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인가? 변두리 출신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인가? 이거에 대해서 각자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다양성을 포용한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사실은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학교를 가건 회사를 가건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은 어디서 왔어요? 학교는 어디예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친해지기 위한 질문인데 동시에
그걸로 이제 어떤 그룹을 나눠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좀 느꼈던 게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나이나 결혼 여부나 어느 지역인지를 사실은 본인이 먼저 하기 전까지는 안 물어보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룰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점점 이제 성적 지향이라던가 아니면 식습관, 그러니까 요즘엔 비건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냥 고깃집을 가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은 식사하러 갈 때 혹시 채식하세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 다른 지역에 계신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에게 전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she 혹은 he 어느 곳을 불리길 원하는지 이름 옆에 써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she라고 불리고 싶다라고 어떤 그런 이제 성적 지향을 이름 옆에 이제 표기를 해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데이라고 불려도 되나요? 데이? 예, 왜냐하면 젠더 퀴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성별로 구애받고 싶지 않은. 그럼 데이? 그런 것도 가능한가? 그 가능하지 않을까요? 궁금하다, 갑자기. 그래서 나의 동의 없이 나를 그녀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나의 동의를 얻고 너를 그녀라고 불러도 되겠니? 약간 이런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다양성이 존중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음마 단계긴 한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저도 많이 이제 라마쌤이 말했던 것처럼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저도 이제 자라나는 세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하기는 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가르쳐주는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석적인 길을 걷지 않고 자신만의 그런 길을 개척하시는 선배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선배님. 우리 이제 라마쌤, 드릴쌤, 벌떡쌤 저한테 다 진짜 좋은 선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저도 약간 그런 선택지? 좀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한테는 올리브님이 선배님이에요. 아니. 인별그램도 훨씬 잘하시고. 그럼요. 이런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니까. 서로 성장하는 거?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아예 만날 때 나이 안 물어보고 사귀는 경우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체감으로 좀 느껴져요. 예전에는 저 이렇게 민증부터 까 뭐 이런 맞아요. 이런 게 농담식으로라도 몇 학번이야? 네, 그런 게 들렸는데 최근에 만나는 특히 뭐 이렇게 서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나이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 유무를 묻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물어보지 않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약간 최근에는 뭐 정의당에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걸 발의하기도 했었고 또 뭐 동성애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적어진 것 같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그 너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나와서 약간 헤이즐 저런 변두리 출신도 자신만의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좀 토대를 마련해 준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또 부작용이 많긴 하죠. 온라인 플랫폼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너튜브가 굉장히 뭐 편협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고 쌤 말대로 좀 자유분방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건 사실인데 그건 사실 인간 사회의 속성인 것 같아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공존해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부터가 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뭐 너튜브를 하든지 인별그램을 하든지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소리 내는 존재.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에코살롱을 다양한 사실 세대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한테는 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감동. 좋아. 저는 또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게 용기의 측면이었어요. 이 모두 다 용기 있는 토끼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마을 밖을 나갈 수 있었다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게 진짜 목숨을 걸고 나간 거잖아요. 그 기존의 조직을 박차고 나간 거니까. 그래서 11마리 토끼 모두 용감하지만 이제 그 용감함의 느낌이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용맹함을 보여주었고 헤이즐은 마지막에 운드워트에게 찾아가잖아요. 나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헤이즐은 보여주었고 파이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용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용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간 저는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용기는 뭔지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듣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젠틀레이랑 비윅 이렇게 두 가지 용기를 좀 느꼈는데 일단 하이젠틀레이를 보면서 저항하는 것 자체가 용기다? 운드워트가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저항의 상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부정하지 않고 자매들아 싸우자 하면서 그런 걸 오히려 응집시킨 것도 전 용기라 봤고요. 그리고 비깃 같은 경우는 믿는 거, 헤이즐을 믿는 것 자체가 용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헤이즐이 자기가 떠나면서 정말 힘들다. 정말 이제 못 일어나겠다 싶으면 나는 헤이즐라 족장 토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비긱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라고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긱이 알겠다고 하면서 진짜 실제롭게 말하고 그때 헤이즐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거 보면서 믿는 것도 진짜 큰 용기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그런 용기 없었으면 말을 할 수도 없었을 테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용기가 저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파이버. 제가 파이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파이버 파이버가 그 예지력이 있는 예지몽을 꾸는 토끼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가 꿈을 꾸고서 그거를 계속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용기인 것 같아요.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야, 너 그거 이제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꿈 꿔도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어떤 그런 모욕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달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저번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저희가 헬프 에피소드 다룰 때도 용감과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버에게는 큰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벌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좀 그런 비극이나 그런 토끼처럼 적극적인 용기보다 약간 소극적인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이 지금 다급한 마음에 제 의견을 더 말하고 싶고 관철하고 싶고 좀 설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드는 생각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부정론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또 그러면서 제 의견을 잠시 멈춤하고 들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용기 얘기하니까 저 옛날에 치매병동에서 일했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오면서 그때 환자들이 막 찾아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를 찾아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다. 맞아요. 저라면은 치매 진단을 듣는 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병원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울 것 같은데 진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구나. 매 순간순간. 삶의 매 순간순간 용기다. 맞아.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내가 담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뭘 못하게 돼. 그래가지고 어쨌든 용기를 갖는다는 건 어쩌면은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 그런 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30년 조금 넘게 살고 있는데 처음이었어요. 상담이라는 걸 받아보는데 처음으로 나 스스로를 마주하는 그런 질문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땠고 저럴 때는 어땠고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이나 이제 기억 저편에 있는 나의 이야기들까지 끌어내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고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진단하는 그런 과정도 되게 용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큰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인데 하셨네요. 서로 다른 용기에 대한 관점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코너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들 한 줄 평하고 내가 꼽는 최고의 1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상업 영화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케하 갈매기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박수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봤고요. 문제는 케아 얘기를 거의 안 케아 해서 저희가 케아 좋은데 매력 만점인데. 네, 참고로 케아는 그 헤이즐 무리가 돌본 다친 갈매기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과 종살이 그래요? 어디를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종살. 다시? 종과 종 사이의 의리와 우정, 그리고 무서워서 혼비백산한 소통 불능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도 그 갈매기 케아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였고 처음에는 이제 완전 배신하고 가는 줄 알았어요.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온두어트가 막 비기를 이렇게 내려치려고 할 때 갑자기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쫙 이렇게 케아 나타나잖아요. 극적이었어. 그게 정말 눈물 났었고 근데 저의 그 최고 1부는 마지막에 헤이즐이 혼자 싸우고 있는 비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두어트 그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인간이 키우는 사나운 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헤이즐이 다리가 온전치 못해서 총을 옛날에 맞았어가지고 그래서 달리면서 프리스님 하면서 신을 외치면서 제발 제발 이러면서 막 음악을 막 긴박감 넘치고 그러는데 딱 제가 손에 땀을 쥐면서 봤거든요. 다 같이 헤이즐 라 헤이즐 라 영웅이야 영웅. 저는 그 에피소드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계속 인간들이 좀 되게 토끼들에게 뭐 총도 쏘고 되게 안 좋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장집 딸인 한 소녀가 결국에 마지막엔 파이버를 구출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 중에 인간이라고 다 나쁜 인간만 있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또 살려주는 인간도 있다라는 그런 대사가 좀 떠오르면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인간성에 대해서 좀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농장집 딸 같은 소녀들이 다 있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한 줄 평 아닌 한 줄 평이 한 100줄 평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저도 이제 한 줄 평이 아닌 한 줄 평을 좀 해보자면 저는 진짜 삶과 죽음이 되게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헤이즐이 죽었을 때 되게 미련 없이 떠나잖아요. 그게 아마 삶에서 자기가 진짜 책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검은 토끼에게 미련 없이 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헤이즐이 마지막에 너무 멋있게 떠나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을 후손한테 딱 남겨주고 자기는 이제 쿨하게 검은 토끼가 떠나는 그 모습이 맞아요. 너무 멋있었고 나도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죽을 때 좀 후회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00줄평. 네, 100줄평 이제 마무리했고요. 네, 그러면 이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발동 함드릴 김라마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